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죠.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금요일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살자님 어서 오시고요. 자연채님도 어서 오시고 키피키님도 어서 오시고 갱상도 친구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은아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얼마 전에 이제 촬영으로 인해서 경상도에 한번 쫙 다녀왔는데요. 저보고 이 리포터 말고 또 무슨 일 하시냐 그래가지고 유튜브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검색을 딱 하고 나서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좋아요는 못 누르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참 아직도 쉽지 않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백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두 분인데요. 먼저 우리 김원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참 이렇게 좀 상식을 믿고 뭔가 좀 선동되지 않는 네.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자, 뭐 별일 없으셨죠? 한 주 네네. 동안? 별일 없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을 네. 또 모시고 처음부터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네.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취재하고 있는 게 네. 있는데 지난주에는 정강원 관련된 기사를 써갖고 근데 이제 네. 오늘 조금 이야기해 주실 네. 게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 신용환 교수가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네. 대통령실이 그 신용환 교수가 이제 5대 명산에서 구판을 벌였다라는 얘기를 한 거를 두고 이제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고 있던 내용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갖고 근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대통령실이 네. 고발을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신용환 교수가 국회에서 그 전국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구판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신용환 들어서 교수를. 김건희 씨가 나의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의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혹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기관인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네.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데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죠. 네. 이거를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혹은 누군가가 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아. 이래서 고발했을까요? 정진석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네. 이거를 당연히 누군가가 명예가 훼손됐고 이거를 좀 고발해 주세요라고 누가 했겠죠. 아하. 네. 고발 사주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발이 됐겠죠. 그러니까 고발이 된 거다. 일단 얘기해 주실 때 우리 양지여 변호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 변호사님. 갑자기 뭐 박수를 치고 그래? 우리 월요일은 또 힘차게 가야 되니까요. 그러게요. 네.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 네. 아유, 그럼 일단 저희가 요 대통령실에서 신용환 교수 고발한 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자님이 취재하고 있던 거랑 이제 맞물리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한 무당이 구판을 벌였다라는 제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구판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급 행정관으로 그 역술인을 이제 채용했었다라는 거를 보도를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역술인이 왜 채용됐을까라고 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재밌다. 일반인과 역술인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기? 다르죠. 태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태길력. 태길력? 그러니까 굿이나 이런 잘 잡는 거, 무속적 잘 잡는 행위, 무속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젠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라고 하죠. 사주 정보를 갖고 있는데 뭐 흥하는 구슬해야 돼. 그런 날이 한 달에 2번,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 태길력의 세계 안에서.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또 하나, 그래서 구슬하기로 했습니다. 날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아주 좋은 날이야 나한테. 구타기에. 그래서 구타기에 나의 사주랑 딱 맞아. 네. 그럼 구슬해야 돼. 그러면 굿은 누가 해야 돼요? 무속인이 해야죠. 그쵸? 무속인 섭외해야 됩니다. 섭외도 그러면 그 행정관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이 정도 규모의 굿을 할 수 있는 무당들의 네트워크를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굿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곡성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막 마당이나
길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거기서 구술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구순 다 굿당에서 합니다. 따로 마련된. 네네.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 무속인들도 정확하게 굿당이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뭐 어떤 무속인은 500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합치면 1000개 될 거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굿당을 또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여러 번 가봤는데 그걸 누가 가지 계룡산까지 와서?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사람이 없을 데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많이 합니다. 그 굿당에서. 네, 굿당들에서 거의 뭐 오전 오후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시간대별로 스케줄이 있을 정도로 구슬 많이 해요. 아 약간 결혼식 시스템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예. 자, 저희 다음 굿 있어가지고 좀 예.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지금 2시 굿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무속의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굿당을 가진 사람이 무당일 것 같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건물주입니다. 당주라고 불리는 이 굿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속인이 아니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무당들한테 말하자면 렌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박이야, 너무 재밌어. 네. 그것도 그러면 아무 땅이나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영어마다 이런 그렇죠. 땅을 주로 근데 나오겠네요. 예를 들면 계룡산도 국립공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정 바운더리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그런 영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곳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럴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영험해 보이고 예.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무당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걸 엄청 따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 땅의 기운이 어떠네 그렇죠.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룡산에 있는 굿당을 그렇게 해서 추리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의 구술할 수 있는 굿당은 그래도 손에 꼽아요. 사이즈가. 네네네.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굿당을 가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기가 있는 것 같아. 왜 가서 보시니까 어떤 게요? 엄청나게 큰 바위 아래인데 이 바위 아래 늘 물이 고인대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기도하는 터가 있고 굉장히 큰 굿당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굿당들에서 구슬하려면 보통 이제 일반인이 기원 구슬하는데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든대요.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건희가 했다는 굿은 여러 명의 복수의 무당이 참석하는 굿이라고 무당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굿은 요새는 많진 않대요. 많진 않고 그렇게 돼서 복수의 무당들이 참여하게 되면 다 뭡니까?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씩. 네, 그러니까 그런 굿은 한 3,000에서 4,000 정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 있는 굿의 어떤 사이즈 정도가 되는 거는 네. 그리고 그런 굿을 하려면 그 무당이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방송에서 촬영이나 조명팀이 들어오는 거랑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아요. 감독 한 명한테 일을 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감독이 전체 1억 받을게요. 그리고 1억 받고 밑에 스텝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1억의 값은 그 납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완성된 음악의 납품.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이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한 명을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에 이런 구슬 할 건데 그 무당을 섭외하면 이 무당이 이 굿은 예를 들면 대행사네, 대행사. 대행사죠. 새끼 무당이 몇 명이 필요하고 상은 어떻게 차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도 한 5분 정도 걸렸잖아요. 네. 이게 사실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엄청난 실무력이 필요하겠죠. 사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대통령실 행정관이 했던 게 아니냐. 이런 그거 아니면 사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 있는지. 예, 왜 있는지 들어가서. 왜 그 대통령실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못 하고 있고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가 이제 구술 한 대를 취재를 하고 있고 그 신용환 교수님이 들었던 제보도 이제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과 일부 겹치고 중복되는 내용의 일부인 거죠. 그러면 취재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 굿에 참여를 했던 분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실제로 참여를 하셨던 해당 분이고? 곳에 네. 그 김건희 관련 구시로 추정되는 곳에 네, 아니면- 구세. 그 굿에 참여를 했던 분 무당이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기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자신 있으면 썼겠죠. 근데 이제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원으로 그런 굿에 내가 참여를 했었다. 그 굿이 이런 형태로 진행됐다. 거기는 어디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공공연히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언론계 용어로 꼭지를 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종적인 팩트 확인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신용환 교수가 얘기한 거에서 대통령실 고발한 취지는 두 개의 팩트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대명산, 하나는 동시. 이거에서 오대명산에서 동시에 했다.
이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군데서만 했을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사실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구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했으면 안 했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요게 그런 말하자면 논점을 좀 비트는 뭐 요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도 기자 입장에서 약간 자괴감은 드는데 이거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고 이런 근원적 이유가 뭐냐 보면 이 정권의 본질 어딘가에 무속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죠. 뭐 건진법사라든지 천공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명태균이 등장해서 청와대에 가면 죽는 뭐 돼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과학적이고 무속적인 어떤 의견들이 국정에 반영이 되어 왔던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좀 어떤 근원적인 그 의문이 있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왔다면 이거는 윤석열 검사 출신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와 더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저희가 취재했던 청와대 행정관도 김건희 라인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분류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질문인데 사실 이게 가십을 넘어서 기사가 되려면 그 비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 비용 여부가 핵심인데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 아까 기자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게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언론이 됐든 아니면 개인 교수 신용환 교수님이 됐든 대통령실의 행정관을 맡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공적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지극히 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문제를 삼아서 법적 조치를 해야지 그냥 구술했다 안 했다만 가지고 벌써 나선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 나서기에는 이게 단계가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고를 횡령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왜 대통령실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사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이런 것. 근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네. 거고요. 그리고 기자님 설명하신 그런 어떤 무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다 희화할 건 아니고 실제 이제 개인의 재판에서도 이런 것들이 따져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사 부술해달라고 했는데 가끔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부에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실제로 당신들이 뭘 해서 어느 정도로 비용 지출했냐라고 해서 그런 어떤 말씀하신 당굿을 벌였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섭외를 했다거나 재물을 얼마만큼 썼다는 게 있으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도 없이 그냥 돈만 받아왔다 기도해줬다 이러면 또 사기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실제로 따져집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실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비용 얘기해 주셨는데 이 비용 수사가 들어가서 비용 추정만 하면 좀 쉽게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행이 됐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되는 게 먼저고요. 먼저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원으로 증언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말하자면 체계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고 대통령실은 지금 그 행정관이 소수 종교를 담당했다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뭐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아닌 소수 종교. 근데 이제 역대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소수 종교를 담당한 행정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의문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여기가 왜 채용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전에 보도했던 부분인데 사주를 보고 뽑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해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주를 누가 보는 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주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취재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뭐 중요한 자리에 맞는 사람 궁합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과의 궁합 이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지만 그 노상원님도 내가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건지 이런 거를 장관대 상이냐? 예, 무당하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하신가요, 예, 그분이?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정권이 워낙에 기이하고 해괴한 짓을 하니까 이 부분이 뭐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팩트로 나중에 나오면은 이것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왜냐면 비용 문제가 진짜 이걸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까지 이게 가십에서 끝나느냐. 아니 자기 돈 들어서 자기가 붙었다고 하면 예.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네. 무채가 뭐가 되겠어요. 다만 근데 공식 채용 과정에서 이런 거를 했다라면 그리고 그 돈을 혹시라도
세금 들었을 때라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게 되겠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 신용환 교수를 고발했으면 이게 입증 책임도 있죠. 예를 들면 신용환 교수는 나는 제보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만큼 얘기를 했고 내가 아는 사실은 여기다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신용환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될 책임은 그러니까. 그거를 고소하는 측에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빨리 수사가 진행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수사만 들어가면은 금방 나오겠다. 돈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굿당이 되게 비즈니스적인 네.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 렌탈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네. 간단한 말하자면 흐름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만약에 현금으로 지출됐을 그쵸, 그 가능성이 부분도 높잖아요. 있죠. 와, 그러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지출을 설령 네. 했다고 할지라도. 현금으로 했다 네, 그러면 거기가 뭐 협회에 예를 들어서 상업 등기 등록해 놓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영업했을 가능성은 별로 낮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건 어쨌든 취재를 조금 더 해보시고 네, 뭐 그다음에 신용환 교수가 사실 고발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제 취재 중간에 어떤 아이템을 얘기한 일은 별로 없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먼저 고발을 해버려갖고 사실 그것도 웃긴 네,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기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네. 고발 안 했으면 드러내고 꺼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이것 자체가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고발을 해서 공식화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측면은 무조건 있다. 할 이유가 없는데. 그 대통령실의 고발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태를 볼 때 이 그 발언이 확산되는 거를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언을 한 당사자를 고발함으로써 언론들이 보도를 해서 만약 기정사실화되는 국면이 되면 니네도 다 고발할 수 있어. 이 이제 말하자면 위협을 주기 위해서 고발을 사실 한 거죠. 이 고발이 사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고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발 언제 대통령실에서 얼마 안 됐네요. 네, 고발한 얼마 거. 바로 그 발언하고 나서 바로 한 거죠. 한 5일 전에 이렇게 보도가 떠 있는데 그럼 만약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저거 뭐야 빨리 어떻게 처리 좀 해줘 너무 기분 나빠 해가지고 고발했다라고 하면 약간 또 납득하기 어려운 게 김건희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누워 있다 그러는데 그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김건희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좀 근데 들리는 뭐 소리 전혀 있습니까? 근황이 알려지진 않으니까. 네. 근데 뭐 대통령 예를 들면 그 직접 만나고 온 사람들은 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치권에. 아, 뭐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뭐 김건희 씨가 건강이 어떠냐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살아있다라는 걸 이런 고소고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고 경호처에 대한 부분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딱히 경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뭣도 마땅치 않은데 그럼 경호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약간 문고리 권력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윤석열 때 횡행했던 관저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관저에 아직 여사가 살아있다. 네. 이게 더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가 살아있다. 뭐 지금 뭐 김건희가 윤석열 왜 면회 안 가냐 뭐 이런 뭐 보도들도 있던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김건희여도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성훈이 계속 메시지 전달해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할 굳이 거- 직접 만나서 할 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경우에 지적되고 있는 분이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 단순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고 그 머리 헤어스타일링하고 나오는데 헌재 재판소 안까지 들어와서 의자 빼주고 이거는 사실 헌법재판소도 허용해주면 안 되는 일 같거든요. 아니 법정 안에 들어간 법정 입구까지는 몰라도 안에 들어와서 의자를 빼주고 내주고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기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사건건 지금 오늘 이제 새롭게 불거진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그 변호인단이 다 여인영이나 이인구 이런 이진우. 사람, 이진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쫓아가가지고 설득하려 했다. 이런 과정들에도 김성훈이야말로 그런 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 헌재도 이루어지고 형사재판도 이루어지는 거에서 다 크게 빠져 있는 부분이 이 계엄을 막상 집행한 우리 국민들도 다 봤던 군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나마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윤석열이면
윤석열이 직접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검찰이고 네. 두 번째는 일거수일투족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건 경호처란 말이에요. 근데 군만 수사를 받고 경호처하고 검찰은 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핵심이 김성훈이에요. 음. 그러니까 봐야죠, 거기. 김성훈이가 노상원한테 비화폰을 준 것도 이미 나왔고 너무나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수사가 안 되는 게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던 게 인권이 관련된 뉴스가 많았어요. 근데 일단 주말에 동대구역 집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사람들이 나와 있어서 와 조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의원들도 가서 도지사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권위가 오늘 윤석열 요 보세요.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건- 인권위에 몰려갔는데 아. 와 저 캡틴 아메리카 옷 입고 있는 저 사람 있죠. 저 막 맞고 있고 지금 뭐 기자들도 안 들여보내주고 그리고 뭐 김일성 개땡땡 뭐 시진핑 뭐 욕해야 들여보내주고 저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커뮤니티에도 헌법재판소 또 인권이 난입하자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전략이 담긴 글도 올렸는데 뭐 건물은 인권위만 쓰는 게 아니다. 10층에서 15층을 쓰는데 14층이 핵심이다. 그래서 점거하기 위한 전략글들도 올라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 캡틴 아메리카 저 사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옛날에 안중근 본인이 중손자라고 사칭해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이더라고요. 출마도 했던 인물이더라고요. 예, 대한애국당? 네.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지금 이런 거를 기획하고 있는 거에 이제 과거 버전이죠. 전신 버전인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미군 소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예, 미군이에요. 캡틴 아메리카여가지고 본인이 미군 소속이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도 나온 게 사실 이 인권위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윤석열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런 내용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서 이게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저녁에 지금 나온 보도로는. 그런데 이 인권위에 또 간 의원들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면은 오전부터 저 뭐 부딪히고 난리였는데 보이시죠? 김장겸, 조지현, 조배숙, 이인성, 박충건 의원도 인권위를 찾았고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박홍구의 서미아 의원, 조국혁신당에서는 신장식 의원이 찬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권위를 찾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찬성 6명으로 의결이 됐어요. 6명 누구냐? 안창호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이 안건 주도한 김용원, 이충삼,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이 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누군가 좀 찾아봤더니 안창호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워낙 유명한 인사고. 네, 김용원도 뭐 네. 워낙 김영원, 지금- 이충성 다 뭐 인권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신문사 사회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은 분들이죠. 네. 이충상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충상? 이름이 이충상 이 사람이 이태원 참사 때 이거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가 참사 난 거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권하고는 정말 전혀 반대로 다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방심위 출입이 제일 쓰리더라 그랬어요 기자들이. 방심위원들이 하는 내용을 다 받아치는 게 너무 막 말하자면 직업적 자괴감이 든다. 근데 이게 인권위가 이렇게 꽤 되는지 인권위가 이 정부에서 인권위가 그렇거든요. 네. 그 김용원 이충상의 발언을 받아치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들고 김용원 이충상이 하고 있는 어떤 주장들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됐는데 그게 사실 이 정부에서 너무 이제 말하자면 큰 일들이 많아서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번 이제 말하자면 그 시기를 계기로 이게 이제 알려진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회부 언저리에서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했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정치 권력 체제에서 아직 인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뭐 어떤 인권의 가치가 뭐냐 이런 합의를 떠나서 보수 정부가 되면 이 기관 자체를 희화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정당,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이라도 야 인권 문제가 인권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 다 개돼지처럼 다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오더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근본을 훼손하는 일은 자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인권위, 방통위, 방심위 이런 기관들이 이 기관이 만들어진 본질을 훼손하는 게 마치 이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인 것처럼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기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행정부라고 하는 거, 대통령실로 주축이 돼 있는 이 국가 권력이 뭔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독립기구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인 거예요. 국가인권위원 같은 경우도 네, 대표적으로 그런 곳인데, 그래서 상당히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관을 많이 그 권한을 부여해 놓은 겁니다. 설령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데에 대통령실에 이른바 가장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대통령실에 충성을 해버리면 그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뭐 동대구역에 오늘 어제 주말에 집회라든가 아니면 네. 국가인권위원회 뭐 캡틴 아메리카 옷 입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걱정할 부분도 있지만 그것 덕분에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결코 많은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막 중도층까지 거기에 넘어가서 부하 수행할 정도로 된다라면 이 나라 떠나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국가인권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민주주의 역사를 싸우는 동안에 과거에 인권의 사각지대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을 때 국제사회에서 니네 나라 그런 식으로 인권 문제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2001년에 겨우겨우 시작한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독립된 기능을 줬던 곳인데 그게 한 24, 5년 만에 이렇게까지 무력화돼 버리면요. 딱 30년 가까이 뒤로 우리는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게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 인권위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 나라들이 연례로 뭐 회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모여갖고 그다음 각 나라 인권 상황 보고서를 다 발간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가끔 뉴스 보면 뭐 유엔 인권 보고관이 네. 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뭐 유엔 인권 보고관에 관심이 뭘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시스템이 체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늘 인권위가 논의한 안건이 뭐냐면 윤석열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예요. 제목이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윤석열이 지금 불법 구금돼서 고문당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스탠다드잖아요. 예를 들면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사법체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독재국가예요. 전체 국가예요. 불법 구금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권고를 의결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수준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을 뭐 세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한 국권의 말하자면 그 하락이 발생하는 일이고 이건 거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담하고 국제 망신이죠. 근데 아마 의문은 가질 거예요. 야,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갇혀가지고 방어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뭘 했길래 대통령이 저런 지경에 서해? 그리고 한 가지 국제 망신이지만 그런 걱정까지는 덜하는 더 창피한 이유가 뭐냐면 인천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세계 인권기구 협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인천 우리 시의원들이 또 그 인천에서 방 빼라고 그것도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 거기가 이제 오히려 아니야 이게 인권 발언 선거 관련위원회, 국제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는 또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관위가 주축이 돼서 만드는 국제 선거관리위원회 회원인데 거기 또 방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빼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기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나라에서 대통령마저도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보다는 참 해괴한 일 벌어지고 있다. 해괴한 일이죠. 이게 해괴한 일입니다. 그 생각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는 거 주도한 김용원 이 상임위원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글로도 굉장히 오늘 그 뭐 캡틴 아메리카 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웃고 넘길 게 아닌 게 요 글들 보세요. 막 지금 뭐 좌파 폭동 뭐 이런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내란 선동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그래서 더 몰리지 않았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실제로 김용원은 일단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막 헌재를 부숴 없애야 된다 이런 발언들도 했기 때문에 요거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발을 이뤄졌다고 하죠. 내란 선동으로 네.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엎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전제 조건을 달긴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라면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차관 대우를 받는 사람이 그 고인의 SNS에 저런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 말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아니 그냥 저 사람의 주장대로 그 좌파가 하면 폭동이 아니라 모범적인 일이고 왜 우파가 하면 그 우파라고 하느냐는데 그냥 보세요. 여의도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응원봉 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러니까. 경찰하고 일체에 충돌했었고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그 평화로운 집회를 이끌었었고 남태령에서 그 한기를 다 맞으고 눈바람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알루미늄 방한 장치 하나 가지고 밤을 샜던 게 그냥 그 시민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요. 반대로 그럼 우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서분지방 법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들이 중상을 입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말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저런 말을 덧붙이고 있고 저 상황 자체가 그냥 고스란히 그냥 윤석열이 저질렀던지 자기가 그냥 의혹이 있다. 자기가 현재 어디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거짓말에 놀아나서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저지른 일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른바 그 계속해서 같이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되게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게 아니야.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은 애초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제도라는 걸 지켜본 적이 없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량한 국민들, 시민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시민들의 위에 있는 법과 원칙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위에선 존재들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법과 원칙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써먹는 데 썼던 거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다 모여 있으니까 네. 나오는 얘기마다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채팅으로 지금 별 내린 밤이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저희 방송을 보면서 여기 중국 맞죠? 대단하네라는 글을 씁니다. 아 별 내린 밤 정말 이런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이 인권위의 이런 사태는 기관에 정상적인 이제 회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난입한 거잖아요. 그 난입해서 예를 들면 그 폭력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자들 출입 막고 욕해보라고 하고. 네. 저는 이거를 왜 공권력이 두고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인권위도 출입했었고 네. 하는데 인권위원장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 인권위원장이 부적격 인물이다라고 시위하러 오면 그 전날부터 인권위에서 그들을 어떻게 출입을 차단할 건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한테 시설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인권위 건물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저 건물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건물에 저 명동 한복판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다른 그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층별로 뭐다 인권위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렇게 들어와서 저기서 지금 저렇게 폭력 행위를 하려는 거를 공권력이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국가기관 안에 들어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저게 저러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언론들에서 다 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체가 뭡니까? 이 뭔가 정당하지 않은 국가 권력 자체를 저렇게 희롱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냥 저거를 이들은 이런 입장이었다, 저들은 저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노동계가 들어가서 이거 회의를 받을 수 없어. 그거 너 뭐라고 해봐라고 해서 그 회의를 만약에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오늘 연행됐다는 얘기를 그게
경찰, 사법권이 맞느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조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렇게 희롱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게 뭐냐면 진보 정권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시위라든가 이런 집회에 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경찰도 인내의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리적 충돌하지 않고 최대한대로 그냥 방어선만을 지키고 있는 선에서 시간을 오래 끌고 특별하게 도발 행위가 없으면 우리도 응대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변명을 합니다. 제가 근데 왜 변명이라고 하냐면요. 그런 얘기는 정상적인 집회를 지켜가면서 폭력 선동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네. 무슨 캡틴 아메리카가 출동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 가로막고 너 저기 뭐 누구 개새끼인지 아닌지 얘기해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요. 불법을 정치를 이렇게 명백하게로 현행범에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인권이 오늘 영상 있지 않나요? 그 밑그림으로 준비돼 있는 거 그거 혹시 볼 수 있어요? 예. 네. 와, 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시위는 충분히 부정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회의실. 간판이 보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체포가 아니라 경찰이 왔는데 그냥 좀 이렇게 해산시킨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아니 저기 신랑을 버리면서 말로만 신랑을 버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 길을 막고 예를 들어서 못 들어가게 통행을 방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일을 강요를 한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마는지를 물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달리하겠다는 언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도 만약에 묵인을 했다라면 그거는 경찰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 자체가 뭐 위원들의 그 이념 성향을 떠나서 지금 인권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 직원들이 자기네 기관에 와갖고 저런 사람들하고 말로 실랑이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에 와갖고 왜 여기 들어왔냐? 지금 생각나는 뭐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생각나는 죄목만 해도 현행범이 여러 가지잖아요. 건조물에 침입한 거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을 할 그거를 방해한 거고, 그다음 에 거기서 욕설이나 이런 건 폭력행위고. 근데 왜 저거를 주고 받느냐? 이게 좀 너무 그 서부지법 사태 때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너무 그러니까 무르다. 그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사람씩 조금씩 좀 떨어져 있으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1인 시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수사를 해보면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이 있을 그쵸.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1인 시위가 아니라 불법 시위가 되는 거거든요. 적극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경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 그리고 이 김용환이 저는 제일 인식이 이 사람은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한 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1월 13일에도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폭도들이 모여들더니 복도를 가득 채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극좌파 폭도들이 인권위 회의장에 몰려와 폭동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글을 썼거든요. 김용원 위원은 회의 중에도 사무총장이나 위원장에게 굉장히 막말과 극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록을 보면 이게 국가기관의 차관급 인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회의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재미난 이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부산 형제복전 사건의 수사검사였거든요. 네. 그 부산 지역에서는 나름 검사 시절에 이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검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검사 옷을 벗은 이유는 룸사롱에서 경찰관을 폭행해서요. 그렇죠. 네. 단속 나온 경찰관. 네. 근데 이분이 양주 쫙 먹다가 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데 부산에서는 좀 알려진 그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을 근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출마를 이 당으로도 하고 저 당으로도 하고 민주당 계열에서도 경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서 정가를 기웃기웃하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놓고 보면 뭐 정치적으로 철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인식을 가졌던 이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면 저는 내란 피해자 윤석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른바 이제 그 영국의 옥스퍼드입니까가 지정한 작년의 단어 있지 않습니까? 뇌썩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에 잠식당한. 네.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계열의 어떤 극단. 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이 이 세상 사람들을 좌파, 우파, 좌파 중에서는 극좌파 이렇게 갈라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폭동이고 우리가 하는 건 정의로운 행동이고 이런 식의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설명이 안 되죠.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뇌수공회에서 네.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분류 나누는 것 자체부터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곽수찬 씨 신장식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 있잖아요. 뭐였죠? 조국혁 신당 신장식원을 신장식원이 저쪽에 지난 그 13일 날 아. 갔었을 때 김영원 지금 저 원장이 위원장이 의원이. 길을 막고 안 비켜줬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국회 들어와서 신장식원이 그 왜 안 비켜줘? 왜 사람 길을 가로막았냐? 길을 가로막았냐라고 하니까 그러더랍니다. 나는 길을 가로막은 적이 없습니다. 비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장난을 이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근데 저들이 지금 뭐 의원, 요원, 인원 이거를 갖고 지금 일주일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어쨌든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글이 국어가 맥락적으로 구성되고 그 뜻과 의미를 헤아리는 거를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어려운 언어를 이렇게 쉽게 구가하고 뭐라고 그래서 기자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최고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양반이 그것도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엄중한 재판에 나와서 그런 말장난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상식이나 지켜줘야 될 선들을 희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피해. 진짜로. 근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편향됐다고 해야 되나? 윤석열을 위한 이런 안건을 올리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진 않아요. 아. 그리고 제한을 둘 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회도 간섭할 수 없고 정부도 간섭할 수 없게끔 뭘 하던 여러분들 간에. 국가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만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이에요. 그 위원들도 다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안건 발의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보루이자 인권 감시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데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개인 아닙니까 대통령은 가장 강한 그렇죠. 강한 개인인데 이 강한 개인을 이 사법방어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오늘 누가 어떤 인권활동가 그런 걸 올린 거 봤는데 앞으로 그러면 정말로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약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자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권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든 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장난이라고 하겠지만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질 거냐 이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답답한 지점이죠. 그냥 굳이 사실 설명이 필요 없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건 각하감이에요. 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 기본권은 개인인 국민, 그러니까 자연인인 국민이 권력자로부터 뭔가 탄압을 받았다는 의심이 있을 때 제기하는 건데 지금은 권력자가 그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나 힘들어라고 인권위에서 저 사람 힘드니까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 호야님이 이거 계속 보내주고 계셨네. 이거 진짜 요거를 꼭 아셔야 이제 조금 답답함이 풀리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 권고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게 윤석열 구속 취소하는 그 심리에 영향을 주냐. 이거를 꼭 지금 불안하시니까 듣고 싶은 거야. 안 줍니다. 전혀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까?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면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판사 입장에 봤을 때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우려잖아요.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 시키지 않으면 무슨 짓을 밖에 나서 할지 모른다. 현직 대통령이니까 라는 걸로 구속을 시켰잖아요. 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현직 대통령 도와주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판사 정상 이제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안 되겠네 진짜 내주면 이쪽이 오히려 맞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구속을 더 강하게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시켜야 돼. 호야님 들으셨죠?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사법부나 이런 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세상에 와야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네. 행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된다 이런 방향의 기사를 많이 써왔는데 정말 좀 답답한 일이. 자괴감을 느끼게 사람들 네.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인권위원들 거기서 이 김용원 지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폭도라고 표현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인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평생을 바쳐오다시피 그렇죠. 한 그 인권 전문 위원들이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기관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거 피눈물 흘리고 있고 그래서 반대했던 건데 거기다 대고 폭도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그분들이야말로 인권위원회 가야 돼요 지금. 네. 아유. 자, 그럼 인권위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시간 좀 많이 지나서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일 요거 명태균 특검법 이게 따로 발의한다는 거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4차례 네. 어쨌든 좌절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명태균 부분 관련된 부분만 떼서 특검법으로 한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마련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부정선거하고 선거 개입한 거 뭐 이 부분이고 여기에 윤석열 부부가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정치인들에게 이 여론조사를 무산 제공하고 공천거래 통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부분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수사방해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안으로 법안으로 내일 이제 이르면 통과시키겠다. 아, 세세하게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다 파헤친다는 건데 기자님이 요쪽을 취재를 좀 계속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뭐 취재를 해왔죠. 예. 좀 어떻게 명태균 특검법을 일단 발의를 하면 네. 최상목이가 이거 어떻게 할지 이제 사실 예측하기는 뭐 예측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수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최상목을 그러면 아니, 일단 김건희 특검법도 일단 최상목이 계속 거부를 한 거니까. 근데 명태균 특검법은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도 윤석열이 구속됨으로써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이미 대통령이 구속됐고 선거 다시 하고 정권 어떻게 되면 수사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에 특검으로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협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이전에는 지금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되기 전에는 일부 의원들이 야 김건희는 그래도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도 좀 있었는데 국힘에서도? 국힘 내부에서 네. 드러내고 표출을 못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정서가 바뀌어서 김건희 특검법의 어떤 간판을 달고는 좀 어려워진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명태균을 쪘는데 명태균으로 가는 게 사실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 저희가 명태균 열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한 이제 말하자면 저항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 그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과정을 밟을 텐데 사실 이제 국회 통과 전망은 사실 국민의힘 분열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도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명태균이 안 묻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야 이거를 명태균 특검법을 해서 묻어 있는 애들을 일단 묶어 놓으면 우리가 유리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기자님 얘기하신 게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힘에서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랑 손을 잡고 또 윤석열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내고 있는 게 윤석열이 그나마 정치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누구의 지지가 더 강하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나서고 있는 워낙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당원이 절반인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모양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구심점도 사라지는 거고 그때부터는 과연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는 게 맞느냐 뭐 그냥 대놓고 대표적으로 한동훈 사라졌지만 지난주부터 슬슬 우리는 뭐 한 대표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있고 그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도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데서부터 균열이 시작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지금 19일 날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현안 질의가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에서는
명태균을 지금 부를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인데 그러면 명태균 씨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은 뭐 강하게 반대를 할 거고 뭐 이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폰을 여러 개를 썼는데 뭐 3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중에 검찰이 확보한 폰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폰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창원지검에서도 상당히 수사에 진척이 있다라는 게 뭐 이제 참고인이라든지 조사를 받았던 변호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창원지검에서도 스타트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법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어쨌든 그러면 지검 입장에서도 약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니네 수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놨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진행이 될 거고 이 수사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사건에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사건을 시작할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건을 이제 언론에 알릴 때는 윤석열이 파면된 시점일 거라는 거예요. 아 나올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국엔 이 특검법도 조준하고 있는 게 그 대통령 권력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게 선거 국면이라든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창원지검도 상당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수사가 잘 됐다고 하기에는 또 그 김규현 변호사는 방송에서 수사 의지가 지금 안 보인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뭐 그러니까 강혜경 씨도 잘 안 부르고 어쩌다 불러도 뭐 정치인들 관련된 여론조사 이런 거는 아예 안 물어보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거는 수사가 많이 돼서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밖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진술을 하는 뭐 강혜경 씨라든지 김태열 씨라든지는 다 가감없이 진술을 한 상태고 네. 그 진술은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증거로 제출된 것들도 알려진 것들만 봐도라도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확실한 증거들이 지금 제출이 되었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속된 명태균과 김영선을 통해서 이미 압수한 수사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결국엔 수사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취재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수사가 말하자면 진척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추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있는. 근데 이 외부의 압력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수사가 창원지검이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네.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인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들고 오려는 이유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상당 부분이요.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월 지난해 중순에 이미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나왔죠. 최근에 나온 게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 비상대책이 윤석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엄이 터졌다. 네. 그리고 12월 2일 날 검찰에서 황금폰을 제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 뭐 서울의 소리나 이런 곳에서 김건희 관련된 새로운 영상들을 내보냈고 그러니까 계엄 터지기 직전에만 해도 이게 팍 터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고 압력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또 지금 잠깐 기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주변에서 지금 검찰을 비판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수사를 받았거나 참고인에 나갔거나 하는 사람들이 검찰이 굉장히 그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도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터지고 나서 직후에는 야 이제 창원지검에서 확실하게 나설 것 같다. 왜냐하면 걸림돌들이 다 장애물이 제거가 됐고 뭐 정유미 지검장이 아무리 친윤이라고 할지라도 저거 계엄까지 쓰러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대통령 눈치 볼 게 뭐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뒤에 2달이 지나도록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지금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사이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전혀 반대로 잘했다고 옹호하는 쪽으로 갔었고 그리고 극렬 지지자들이 모이는 바람에 이게 일부 과표집 됐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도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멈칫거리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니네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특검물이 출발시켜서 우리네들 조사 다 해놨잖아. 이거 우리가 치고 나갈 거야. 지금 나갈 거야 말 거야. 이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뭐 다 있잖아. 홍준표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다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어떻게든 막아야지. 홍준표, 오세훈이 설령
대선 전국에 큰 카드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지가 다 나온 것 자체가 불리한 카드니까 그래서 저 적극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 국힘에서 입장 낸 게 뭐냐면은 명태균 특검법 발의하면 민주당 너네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그러면 역풍 얘기는 민주당이 역풍 아이고. 맞을 건덕지가 있습니까? 뭐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취재 기장 입장에서 이 사건에 워낙 등장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인물들로 폴더를 다 만들어서 여기다 자료를 넣어놓거든요. 네. 그럼 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뭐 이렇게 폴더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취재 기자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수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말하자면 폴더들이 있는 거죠. 폴더들이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 얘기했던 검찰에 섀도우 캐비닛이 있다는 것처럼 이 폴더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맥락인데 야 이거를 진짜 이게 다 까는 거야? 그러면 완전 진짜 괴멸적인 타격을 주는 거야? 라는 거에서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란 수사와도 연관이 되어 보이는데 이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뭐 참고인 조사를 받았네, 소환을 비밀리에 했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는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 국민의힘의 당일 계엄 해제 당시에 어떤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경호. 부분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정교하게 도려내고 있는 수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사람들, 피할 수 없는 범위까지만 하고 있고 그 바깥에 확장될 수 있는 범위들은 사실 지금 안 건드리고 있고 그게 보면 지금 너무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최상목도 마찬가지고 여러 것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데 이 방치가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의도적이거나 기술적인 방치를 통해서 시간이 가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검찰 수사도 그렇게 볼 측면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취재기자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흘러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선거를 준비하거나 선거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내부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 가장 치열했던 것처럼 내부에서 이거를 물고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가장 계엄 전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왔던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도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네. 이준석 이렇게 터져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명태균이 안 묻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문수는 한동훈이 보기엔 어떨까요? 여기는랑 나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민주당도 지난번 이재명 이낙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상당 부분의 문제들이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구도 안에서 안 묻은 자와 묻은 자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 좀 재밌겠는데요. 되게 웃긴 게 한동훈 지금 전 대표는 또 이 와중에 또 굳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거기로 가 있으면 또 거기까지 또 튑니다. 김종인. 그럼 진짜로 김문수밖에 안 남나? 그럼 진짜 진짜 김문수밖에 안 남나?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경선 룰에 입각하면 상당히 이렇게 김문수예요. 만약에 김문수가 당내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후보들 다 있는데 그 다들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 괜찮나요? 한마디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손병호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아는 사람 접어 뭐 이런 거잖아요. 명태균이랑 밥 먹었다 접어 그런 걸로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받았다 접어 이렇게 가면 몇 명 안 남는다는 거죠. 내부에서 터질 것이다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 아까 우리 기자님은 외부에 좀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좀 없어지지 않나요? 왜냐면 윤석열 제일 큰 압력은 사라진 거죠. 제일 큰 압력은 사라졌는데 그러면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2월 3일 검찰 인사 때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수사전담하는 평검사 4명 중에 3명이 전출을 갔다. 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러면은 어떤 압력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형식적인 전출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거 자체를 다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을 텐데 근데 2월 3일이라고 하는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이 수사팀 이거 요제 요 문장만 보면 수사팀의 해체인데 저는 2월 3일 이전에 아까 뭐 폴더 얘기도 드렸지만 상당한 수사들이 이미 할 수 있는 수사들은 이미 진척이 다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스타트
큐 사인이 없을 뿐이지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고 근데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닌 거는 맞죠. 아 좋은 시그널이 아닌 그 지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난해 한참 이제 명태균 수사를 과연 이제 전반을 중앙지검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창원지검에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되느냐 가지고도 왈가왈부 다툼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검찰 내에서 석연치 않은 시도는 다른 건 아니고요. 검찰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뭐가 됐든 윤석열을 이제 지워야 한다는 것만은 검찰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예요.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나서서 지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다음에 있어서는 검찰은 차기 권력을 누구를 생각할 것인가. 뭐 적극적으로는 아니어도 어떻게든지 뭔가 그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검찰과 관련된 누군가가 연관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겠죠. 네.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그러면 기자님 마지막으로 요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폴더별로 정리를 좀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세훈 폴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홍준표 폴더? 있습니다. 이준석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거기가 제일 큰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있는데 왜 인물들도. 네. 근데 이제 중앙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있는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제일 큰 이름들은 거기고 경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뭐 평시 같으면 다 말하자면 쓸만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한데 어쨌든 지금 중앙에서 있는 정치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 인물들이죠. 근데 명태균 게이트도 보면 내란이랑 똑같이 진짜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아. 다. 예를 들어 뭐 조은희 그리고 계엄 전에 핫했다가 계엄 때문에 지금 이게 약간 언급이 안 되는데 추경호도 의혹이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때 나왔죠. 무슨 대구 달성 관련해 가지고 그 여의도 연구원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았고 지상호. 지상호도.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 김진태 강원지사. 아, 김진태 있었고 그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중에 경남지사, 강원지사, 그 다음에 서울시장. 네. 그렇게 따지면 부산시장 이렇게 따지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관계를 어쨌든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자체. 그리고 거기가 다 사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고 그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 대표를 했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던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 연구원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공천을 거래로 해서 뭐 했다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름이 거론된 것만 대략 한 10여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내부적으로 윤석열은 끝났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지지 세력들의 코어들과 지금 어쨌든 손을 뗄 수가 없으니까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더 치명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정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코어들을 잘 달래서 자기들이 잘 보이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도 보호를 해줄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광장의 태극기가 수사권을 어떻게 보호해줍니까? 누구를 보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아이 그래도 뭐 저는 윤석열 파면이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인권위가 이런 사태, 태극기들이 이런 거, 그다음에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우적이고 반동적이지만 결국엔 그게 그러니까 수그러드는 소멸되는 기점은 윤석열 파면 기점이라고 보고 파멸 기점이 되면 그 이후로는 좀 굉장히 다른 국면이 올 거다. 네. 어쨌든 이 19일 날 현안 질의 때 명태균 씨가 나온다면은 어떤 발언들을 할지. 근데 이 명태균 씨도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사실 이거 조금 뭐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해야 되나? 시청률은 역대급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또 항상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말이 길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또 이렇게 다 뒤집어 보면 그 중에 또 걸릴 만한 것들은 꼭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박bun계 지금 의원도 만났었고 뭐 초기에 네. 뭐 계엄 직후에 박주민 의원도 만나러 약속도 잡았었고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살 길은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실제로 출석해서 직언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뭐 지금보다는 건질 만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죠. 네. 벼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알 수 없어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라든지 의혹 제기를 비판했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태균을 통해서 들은 만큼만 아는 거 아니냐. 이거가 이제 주요한 국민의힘의 비판 포인트였는데 만약에 명태균 씨가 등장을 한다면 이게 이제 소위 인터넷에서 말하는 본인 등판 아닙니까? 본인 등판이 되면 완전 판이 달라지죠. 본인 등판 플러스 본인의 다른 황금폰. 그렇죠. 거기에 남아 있는 뭐 가정하자면 녹취된 녹음 같은 거 이런 녹음도 것들 나오면 아주 뭐
그러면은 국힘 내부적으로도 진짜 명 안 묻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확실히 또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든 감싸고 있는 국힘 의원들조차도 또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 그렇죠. 그랬냐는 듯이. 예. 저 구치소 안 갔어요.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아니 이미. 앞에 구치소 앞에 다른 식당 갔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말장난으로 그냥 끝까지. 아니 뭐 예. 그 뭐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 사실 주민소환제는 있는 제도죠. 네. 주민소환제는 소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이 투표해 가지고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 그런데 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박탈하는 요게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취지는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우리 그냥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4년에 한 번씩만 일한다. 지역구 나가가지고 그때만 와서 고개 숙이고 지하철역 앞에서 고개 숙이고 평소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범법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저처럼 책임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점점 많은 얘기들이 몇 해 전부터 나오는 게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좀 강화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고 이 전국에 봤었을 때도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것이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인 걸로 들려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제도도 그렇게 해서 일부 주민이 발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소환이 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그 사람을 뽑았을 때 얻은 투표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얻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렇죠. 요즘 국회의원이 과반수로 당선되는 경우보다 3분의 1만 맞아도 당선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반수까지 얻도록 하는 거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진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나올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도 좀 더 책임감 갖고 일하자 이런 정도인데 그걸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기 뭐 지금 의원들 쫓아내겠다는 거냐, 뭐 입틀 막하겠다냐 이딴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일 충격이었던 게 여러분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경원 얘기는 요즘 하지도 마. 짜증나 진짜.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을 부여해야 된다. 와, 여러분 나경원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론은 안 듣겠습니다. 네. 다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게 있어가지고 요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임명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그리고 자괴감에 밤잠 이루지 못했다. 가장 큰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입장 낸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만 한 번씩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과 함께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다 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한 대표적인 게 당시에는 저는 속았다는데 뭐 제가 조국 전 장관, 지금 대표 전 네. 대표시죠. 조국 전 대표를 통해서도 얘기도 들었었고 얼마만큼이나 그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도저히 반대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지명을 반대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거 명분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었고 그런 내용은 좀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그 이후에 이 윤석열이 얘기했던 거가 전혀 반대 행보를 보였을 때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서운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라든가 또 문 대통령 주변에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한 발 앞서서 늦었지만 송구스럽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좀 민주당 내에서도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좀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친문계에서도 이걸 또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 그래요? 네, 또. 씁쓸합니다. 그것도. 아, 네.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뭐 되돌릴 수도 없고 환원할 수도 없겠지만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그냥 뭐 다 정리하셨으니까 가볍게 얘기하면 역시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판 조회다. 그러니까 평판 조회. 네, 평판 그때도 이제 평판이라는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 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들은 있죠. 아 근데 윤석열이 진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뭐 파이널 4명 중에 유일하게 검찰 개혁 다 본인은 다 그러니까 지지한다라고 뭐 얘기했다는 유일한 건, 정도가 네. 아니라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후일담이지만 윤석열의 선배 검사들이 했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어제 윤석열을 생각하고 오늘의 윤석열을 대처하려고 하면 그래서 윤석열한테 당한다. 윤석열은 항상 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뭔지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선배 검사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언론에 나왔으니까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아요 인터뷰를 한겨레에서 했나요? 네, 이제 한겨레 인터뷰였죠. 전 대통령. 오. 근데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좀 한참 전에 인터뷰를 한. 보통 이런 인터뷰는 한 번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그래요? 만나는 시점 여러 뭐 하자고 해서 한 다음에 내용에 대한 상호간에 이제 검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출고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가 이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비중의 인물은. 이번에도 동그라미 1번 달고 나왔던 네. 것 같은데 네. 시리즈로. 네. 그러면 더 나올.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 미리 참. 쫙 해가지고. 저 처음 알았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 기자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저녁 9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